오후에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통합당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박 의장이 모레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압박했고 통합당은 강행하면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이후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 추인에 나섰고 통합당은 안보라인 교체 등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대표들을 고발했습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 구도가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 의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홍영표 의원의 대권 당권 분리 원칙에 김 전 의원이 가세하면서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21대 원구성 전망과 함께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21대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개정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위 산자위 같은 코로나 관련 상임위원 수가 늘어난 게 핵심인데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윤선 기자. 네, 국회가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 이후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순탄하게 처리됐습니다. 양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수는 2명을 늘려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는 1명을 늘려 30명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역, 경제 문제 관련 상임위원을 늘렸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수를 1명씩 줄였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인데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규칙이 개정되자마자 양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회동 시간을 양측이 잘못 받아들이면서 회동은 내일 오전 일찍 갖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며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박 의장은 지난 8일이죠. 민주당과 통합당이 오는 10일, 즉 모레 본회의를 열겠다며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단과의 회동도 지금 연기가 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12일로 예정된 지금 이제 본회의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네, 통합당이 법사위를 둘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이 거절을 했고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를 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모레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관행에 묶여있을 수는 없다면서 국회가 책임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역사적 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해 단독 개원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여당과 왜소해진 야당의 국회 구성 여건하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문제를 놓고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 배정 명단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잠시 유보됐던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면전은 10일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남북 통신선을 끊으면서 남북 소통이 단절됐는데요. 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의 대표들을 고발했습니다. 김동기 기자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유지되던 통신선이 2년 5개월 만에 모두 끊어졌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보복을 공언한 첫 조치로 남북 통신선 차단을 실행한 겁니다. 민주당은 어렵게 복원한 남북 소통 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번 북한의 조치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규정하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안보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 정치의 길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북한의 협박에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보라인 전면 교체와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전면 재검토 등 대북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새로운 안보 대북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를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다음 조치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합의서에는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 말에 열립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권 경쟁 구도가 바뀌었는데요.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대선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원식, 홍영표 의원과 함께 이낙연 의원 견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은 출마 결심을 꺾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낙연 대 반이낙연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어제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홍영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전 의원은 두 사람에게 당대표가 되면 대권을 포기하고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히면서 당권과 대권 분리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반이낙연 세력화를 의식한 듯 이 의원과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오늘 이희호 여사 일주기 추도식에서 두 사람이 만났지만 짧은 악수만 나눴습니다. 이 의원은 당대표에 당선되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한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언론 보도 외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김 전 의원이 회동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언젠가 만나겠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차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권 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이었던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앞으로 전당대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임 대표인 진선미 의원은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으로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을 뿐 특정인의 유불리 때문에 논의를 중단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슈 분석 홍혜진, 김세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차단하면서 남북 관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4.27 판문점 선언 국회의 비준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018년 이뤄진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4.27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인데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예를 들면 대북 전단을 비롯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 처리해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평화의 시계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마련,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이 남북 합의 사항이 단순히 두 정상의 약속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국회 비준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남북 합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는 여론도 있고요. 정부에서도 강제적으로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북한의 조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서 촉발됐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첫 조치가 연락 채널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연락 기능을 차단해서 대남 압박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는데요. 때문에 이번 사태로 남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이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북한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민주당이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이번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당시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직후에도 정치권에서 비준 문제가 거론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2018년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했었는데 예.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한국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반대했었고요. 바른미래당은 북미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인 만큼 국회 비준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크죠, 그게? 그렇죠. 예. 2년 전과 비교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통합당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한 지 이제 열흘이 됐는데요. 그간 보수정당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 정책들 언급을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외연 확장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에 과도한 좌클릭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진들과의 첫 회동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진들과 만났는데요. 그동안 김 위원장 언급했던 이슈들을 좀 보면요. 예. 사실 보수라는 단어를 당에서 쓸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기본소득 주장이라든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중진들을 중심으로는 그런 반감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김 위원장이 오늘 중진들과 첫 회의를 가진 겁니다. 예. 이 중진들의 연석 회의를 제안을 했고요. 이걸 김 위원장이 받아들인 건데요.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의 활로를 위해 중진들의 고견을 듣겠다며 소통에 나섰습니다. 중진들 그동안 비대위 행보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조언을 했는데요. 당장 박진 의원 보수 색태 지우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홍문표 의원은 이 김종인 비대위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전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명수 의원은 이 김 위원장이 제안한 기본소득제나 전일보육제 등에 대해서 미래 이슈를 선점한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중진 의원들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앞으로의 활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중진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보수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수의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유지해 가면서 계속 변화하고 진보하는 그런 진취적인 정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요. 지금 과거와 미래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미래 이슈를 미리 선점하신 거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네, 향후 김 위원장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들과도 만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좌클릭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당내 지지를 받기 위해선 소통은 당연해 보입니다.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특히나 좌클릭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이런 김 위원장의 정책들 힘있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당장 오늘 회의에 대해서 중진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소통 행보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네. 지금 이제
통합당의 위원 확장 했을 때 정치권 정치 세력 중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쪽이 국민의당 이런 쪽인데요. 네. 국민의당과 이번에 공동 연구 모임 구성했는데 더 이상의 뭔가 진척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당장 뭐 합당은 아니더라도 이 정책 연대는 두 당 모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이 3명뿐인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기 때문에 노선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 이슈들을 좀 보면 이 기본소득이나 전일보육제, 국민의당도 가능합니다. 안철수 대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전일보육제는 국민의당 이 제안한 이 온종일 초등학교 제도와 궤를 같이 한다며 환영한다는 이러한 공식 논평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상으로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같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예. 김 위원장도 긍정적입니다. 이 국민의당이 만나자고 한다면 피할 건 없다면서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당에는 이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가 있죠. 이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향후 이 합당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많다는 거는 나중에 이 대선 경선 흥행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정책 노선이 비슷해지고 있는 이 통합당과 국민의당 과연 합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진, 김세정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회장이 오늘 국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여야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조만간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한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일 씨.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는커녕 임대료를 올리려는 건물주의 행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월세를 50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올리자. 주변 시세가 그렇다더라. 이런 주인들이 갑질을 하고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 당연히 쫓아낼 것 같이 매우 협박을 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면서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선 관련 전문가가 모여 자영업자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퇴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증감 청구권 요구가 가능한 경제사정 변동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을 추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 아니라 사회 재난을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인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가 작동될 수 있도록 차제에 좀 이 규정을 좀 넓혀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감안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임대인의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는 6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강조점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가 6월 항쟁을 완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비민주적인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논평에서 여당이 제1야당 없이 국회를 단독 개헌해 민주주의가 앓고 있다며 60 민주항쟁의 정신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유 여사의 일주기 추도식에 범여권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추도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김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각계 인사 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인재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이 참석해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의 고인을 기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통합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진위원들과 첫 회동을 가진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여대 야소 상황에 도취되어 있다며 통합당은 정책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정체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이념 논쟁보다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정당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기록 보존소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기록 보존소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2000년에 설립된 국회 도서관 소속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국회 기록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은 첫 번째 기록의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열게 됐다며 기록 보존소는 국회의 소중한 기록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허위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 분야에 도입한 것인데요. 정 의원은 허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건 사회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 상고심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은 88%로 조사됐는데요.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가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서 심각하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짜뉴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짜 정보의 예방과 대응 기능을 담은 종합적인 법적 체계도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의 새 노선을 향한 당내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는데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현실.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보수의 이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다. 원지사 김종인 위원장을 히딩크 감독, 진보의 아류라고 비유하며 김 위원장이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고 한 데 대해서 보수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지사는 용병과 왜곡 감독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해야 한다며 보수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통합당 내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은 총선 참패 이후 기댈 곳이 없어 쓸쓸히 돌아 누워있던 보수 세력들을 흔들어 깨웠다면서 보수 세력의 대선 후보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박지성이 최고가 된 것은 히딩크와 싸워서가 아니라 잘 협력해서라면서 원지사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반격을 했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이나 지금의 박지성 선수는 없었다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보수의 미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작 김 위원장은 원지사의 비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신경 쓸 게 뭐가 있겠냐며 일축했습니다. 탈보수, 기본소득 도입 등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에 대한 당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김 위원장의 마이웨이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연대설, 올 초부터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 연구 모임인 국민미래포럼을 결성하면서 야권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20명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 모임 국민미래포럼, 지난 5일에 첫걸음을 뗐는데요. 통합당에서는 삼선의 유이동 의원을 비롯해서 황보승희, 김병욱, 김웅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삼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원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선 이후에 공부 모임, 연구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두 당의 의원들이 의기투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권이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과 함께 통합의 전초전과 같은 포문을 열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럼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의원은 다른 당 의원이 2명 이상 들어와야지만 연구단체 등록이 된다며 야권 통합 논의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최근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책에 주파수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두 당 의원들이 연구 모임을 결성하면서 야권 연대 파란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두 당이 하나로 뭉칠 거란 구체적인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미래포럼, 향후 야권 재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네. 오늘 6월 10일 60항쟁 33주년.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행사 기념식 치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유공자들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셨는데 예, 맞습니다. 12분께 이제 훈장도 수여했습니다. 훈장 수여했어요. 참. 예, 오늘 지금 예. 33년이 지났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예전에 60항쟁이 있을 때만 해도요.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피워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항쟁도 하고 투쟁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도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협치, 타협, 그다음에 대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사 정권처럼 어떤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우리 예. 사회가 좀 더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토론하는 문화가 되고 장성철 소장이나 저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예.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참 실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정쟁이 흐르고 이념적인 논쟁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이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발전해 가야 될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공정과 타협 서로 합의하는 이런 게 예. 과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나만 옳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77석이라는 그런 막대한 힘, 국민들의 민심을 갖고 야당을 무시하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 87년도 6월 10일 날 그렇게 국민들이 나섰던 민주화의 열망, 그것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석수만 갖고 야당을 밀어붙이지 말고 대화 타협 조정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 이제
독선에 대한 이제 경계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간에 권력자들이 이제 새겨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오늘 60항쟁 33주년 관련 약간 두 분의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국회 본회의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상임위 정수조정 규칙 개정안은 처리를 했는데요. 아다시피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복지 쪽 또 산자위 쪽 정수는 좀 늘렸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쪽은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사실 산자위 같은 데는 노른자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산자위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자위나 국토 이런 데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가 중요하게 됐잖아요. 또 예.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업무도 많아지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 상임위가 복지는 2명이 늘어나고 산자위 1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 빠진 3명의 숫자를 과방위, 외통위, 문체위 이 3군데에서 빼게 됐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은 합의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에는 전혀 이견이 없이 합의는 잘 하시는데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서로 싸우시는 모습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뭐 상임위 조정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그렇고 그런 데서는 합의를 못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이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합의를 잘 하시는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좀 실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서 특정하게 비중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을 확장하게 돼 있지만은 좀 이권과 관련된 것도 늘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시네요. 저 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 이 말씀에 좀 반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이권도 아니고 별 문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이미 다 나눠져 있는데 그냥 뭐 한두 명씩 명분을 달아서 높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솔직히 제일 상임위가 국토해양인데 하나도 안 늘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금요일 날 있을 그 최후의 결전을 앞둔 하나의 시간 벌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크게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원내대표 보좌관, 운영위원장실 보좌관을 했거든요. 이거 다 봤어요. 규칙을 다 보고 다 도식적으로 나누는 거 다 봤거든요. 그때마다 한두 석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 문제 아니다. 뭐 그거 다 봤다는 얘기는 지금 최진봉 교수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까? 그렇게 이제 세밀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 최진봉 교수께서 이렇게 지금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협상을 해서 잘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8일 날 무조건 일정대로 지금 정해서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연기하고 해가지고 좀 협상하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협상은 하는데요. 자꾸 그냥 법사위를 내가 가져갈래.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가지고요. 한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거고.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다. 상당히 강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요. 또 제가 또 우리 강한 앵커님을 위해서 내부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가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그러지 말고 좀 배려 좀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가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번에 좀 우리가 그냥 가집시다. 예결위 당신네 가져. 그냥 법사위는 우리 줘.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금요일날 우리가 그냥 표결 처리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강공 얘기를 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없습니다. 협상 카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로 협상이라는 것이 뭐 주고받고가 아니라 가서 사정만 하고 있다.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 모여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그냥 안 됐잖아요. 이런 거 보면 강대강 대치가 금요일 날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사위는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형식상으로는 강대강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강대약이네요. 그러니까. 완전 약이죠. 저는 이제 장수현 소장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의 자구하고 체계 심사권을 좀
다른 것을 이관하거나 없앤다고 하면 법사위원장도 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조절이 된다면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게 미래통합당은 작고하고 체계 심사권을 가지면서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만약 작고 체계 심사권을 외부에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그걸 감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국회 사무처 안에 법제실이 있는데 법제실에서 그걸 담당해서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상원 역할을 하던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에서 상원 역할을 하면서 법의 내용까지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법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부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지 예. 법사위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의 문제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풀리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지금 뭐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도 끝까지 우리는 뭐 이거 가져가야 된다. 뭐 작구나 체계 심사권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이게 사실 처음에 생긴 2대 국회 제2대 국회에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임위 별로 그 법률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벌써 상임위마다 법률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회법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기사가 나온 건데 그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법 해가지고 9가지를 지금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를 법제위하고 체계 작구 심사권을 입법조사처로 넘기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통합당이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 국회법을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먼저 이 법안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법사위로 넘겨가지고 이거를 다시 심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 문제는 이 일하는 국회법이 제출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합당은 핵심 쟁점인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 갖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과 민주당 각각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또 반복된 얘기인데요. 자꾸 체계 심사권의 문제라고 보냐. 이걸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 법제위 같은 경우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안은 이렇습니다. 40-50명 정도로 만들고 특위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작고하고 체계 심사권을 주자는 겁니다. 그럼 결국 똑같아져요. 이미 그 안은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제가 볼 때 그건 어려워졌다고 보고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 두 개를 나누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린 작고하고 체계 심사권을 갖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요. 그걸 가지고서 뭐 예컨대 다른 상임위 통과된 법안들을 가지고 또 발목을 잡고서 그 법안이 통과 못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끊자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시간을 끌기 위한 하나의 어떤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의 법사위 체계로 충분히 운영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그 기능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기능을 가지고 봐야지 이걸 두 개로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 교수님 어쨌든 간에 현재 법사위에 대해서는 기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누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조정이 오히려 중요한 먼저 선결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으로서의 이제 원론적인 그다음에 역사적인 고찰과 더불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누가 위원장 자리 가져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했던 법제위와 사법위 이렇게 나누는 게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법제위 사법위 나눈다라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그 일하는 국회법안에 그대로 좀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금요일까지 어떻게 합의 보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서로 양보 안 하겠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체계하고 작구 심사권이 다른 데로 이관이 되거나 일정 부분 축소가 되면 법사위원장 누가 맞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일단 금요일까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없다라는 생각 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양당의 지금 현재까지 입장은 상당히 완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합의를 보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각 당에 가서 의총 가서 이 부분 어떻게 할까 상대방 의견 다 의원들한테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자칫 잘못하면 금요일 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지금 두 분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법제 기능에 대한 분리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정을 정해가지고 일정 기한을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끔 하는 이것도 보완 보충 과제로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일하는 국회법 해가지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 열리게 한다라든지 매달 국회 한다든지. 패스트트랙처럼 비슷하게 일정 시간이 되면은 네. 법사위에서 계속 물고 붙잡고 못 두게. 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나머지 뭐 임시회 본회의 이것도 매달 열자. 그리고 예를 들면 해임건의안이라든지 탄핵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2시간 지나면은 자동 폐기가 되는데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 그냥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바꾸는 지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결국 법사위 왕자에 앉을 사람은 누가 되신다고 보신지 먼저 최 교수님. 지금 현재 물망이 오르는 분들은 이런 분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지금 물망이 오르고 있어요. 최 교수님 얘기하면은 그분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장성철 소장이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장성철 소장은 저는 누구라고 지명은 안 했고 지금 현재 물망이 오르고 있고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은 민주당에서 한 분이신데 박범계 의원이에요. 이분이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간사도 하셨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아서 아마 이제 이분이 만약에 민주당이 맞는다면 이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통합당은 김기현 의원하고 김도우 의원 두 분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김도우 의원은 뭐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 활동은 없었지만 판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아마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아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저는 아직까지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협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과 현실적인 가능성과 소망하는 바. 현실적인 것은 박범계 의원이 될 거고요. 소망하는 바는 김도우 의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관련 얘기를 해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지금 정치권의 의제를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관련도 이현령 비현령으로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의제로 던지기도 하고 또 재정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다 이현령 비현령 할 수 있게끔 던지고 있는데 두 분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 자체는 저는 뭐 찬성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점이거든요. 이게 일단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아니면 의견이 모아져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뭐 로드맵이나 아니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이슈 선점을 해서 계속 던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슈들을. 근데 그 이슈가 당내에서도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한이 없다 보니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좀 뭐랄까요 걱정이 들어요.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당내에서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건지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실현 가능성을 좀 더 깊이 볼 텐데 이러다가 또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강하게 얘기하셨다가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잠깐 물러서는 모습을 또 보이셨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바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논의하고 당내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말씀을 던지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정당으로 바꾸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먼저 화두를 던져서 선점해 나가는 것은 미래통합당과 보수우파 쪽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작년에 황교안 체제에서 매주 나가는 그런 장애 집회를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정치권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판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스위스에서는요. 월 284만 원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냐면요. 재원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스위스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이 50%가 되고 부가세가 대략 20%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 기본소득 당신들 어떻게 할래요? 찬성해요? 반대요라고 했을 때 자, 당신들 지금 세금 부담률 50% 올리고 부가세도 한 2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기본소득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찬성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는 전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거짓말쟁입니다.
판타지랍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장선일 소장이 얘기했듯이 스위스나 이런 북유럽 국가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그런 기본소득을 지금 우리가 당장 시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요 기본소득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있잖아요.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장 이제 취업이 안 되고 4차 산업시대 되면 AI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일자리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에서 생활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청년 기본소득 비슷한 그렇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일정한 금액을 주는 문제는 지금 당장 시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 소장 지적처럼. 그러나 특정 세대나 특정 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점차 우리가 이걸 확대 갈 수 있는 재원 마련이나 아니면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자꾸 기본소득에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2018년대 OECD에서요. 선진국 기본소득 실험 이것이 빈곤율을 높인다. 오히려 더 빈곤율을 높인다. 예를 들면 청년 수당을 주면요. 청년들이 아 그래 나 이 돈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나 그냥 일 안 할래. 라는 것이 조사가 됐대요. 그리고 2019년도 핀란드에서는요. 실업자에게 월 72만 원 주는 것을 기본소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했던 핀란드나 아니면 이런 스웨덴이나 그런 나라들이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발전을 못했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돈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일자리가 생기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일 안 할 거다. 이것도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선입견인 거지 실제 그럴지 안 할지는 실행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해도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냐면 관광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프랑스는요. 1년에 8천만 명이 관광객 갑니다. 스위스, 핀란드, 다른 여러 나라들 다 5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가요. 코로나 시대에 타격이 크겠네요. 지금은 되게 크죠.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년에 60조가량 순이익을 얻는데 180조를 순이익으로 관광 사업으로 자기네들이 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관광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 예컨대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기초적으로 제공해주면 시간을 벌여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아예 포기하지 않고 뭔가 기회를 줘서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고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청년들이 저는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 기본적인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당 대표 지금 이제 경쟁 관계 관련 질문 마지막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김부겸 전 의원과 또 같이 하는 중진들 당권 대권 분리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낙연 의원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당권 대권 분리는 이미 당원에 반영돼 가지고 1년 전에 분리하는 것이 당권 대권 분리인데 사전에 또 추가 당권 대권 분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얘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분리해. 분리하니까 프레임을 바꿔야 돼. 프레임을 바꿔서 분리가 아니고 분리. 네, 프레임을 바꿔서 자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와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당에 부적절하다라는 그러한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선거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7개월짜리 당 대표가 뭘 하겠냐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나오잖아요.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면서 나 대권 후보 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까지 저버리고 얘기한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불리한데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걸 들고 나온 건데 돌파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돌파 전략이 되려면 이낙연 후보가 출마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의지가 확고하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김부겸 의원이 어떻게 세력을 규합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던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친문 진영의 지지를 일정 부분 얻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권 대권을 분리해서 본인이 대권에 도전을 안 하고 당권만 잡겠다고 하면 일정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친문 진영에서는 일정 부분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전 총리고 지금 의원이죠. 이낙연 의원이
대권을 가는 부분에 견제 세력으로서 다른 누군가의 후보를 만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권을 일단 김부겸 의원한테 주고 그 김부겸 의원 준다는 표현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원을 하고 김부겸 의원의 장권을 잡으면 그 당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친문 진영의 후보를 누군가를 내세워서 이낙연 후보와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가정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김부겸 의원에게 친문 세력이 일정 부분 지지를 보내서 당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단독 선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쟁 관계가 형성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네. 어떻습니까? 경쟁 관계는 되겠지만 어쨌든 이낙연 대선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그 선거 구도가 이낙연 대 반 이낙연 구도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유리하죠. 여러 가지 견제가 있고 많은 구설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8월 달이니까 많이 남아있긴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친문 세력이 어떻게 친문 진영이라고 표현할게요. 친문 진영이 어떤 형태의 스탠스를 취하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당내 주류는 친문 진영이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력이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대권의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느냐가 결국은 김부겸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당권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못 잡아요.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장성철. 오늘은 보니까 뭐 장성철 소장과 진진봉 교수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장성철 소장이 크게 반박하는 허락을 받고 그랬네요.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밤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남부 내륙 지역만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 나눴었지만 6월 10일 오늘이 60항쟁 33주년 기념일이었죠. 독재와 반인권에 맞선 항쟁이었습니다. 권력자의 독선은 자칫 독재가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정치 권력이 명심해야 될 명제입니다. 시대적인 환경이 달라진 33년이 지난 오늘에는 협치, 공정 이런 것이 다 최근 기본소득 얘기까지 화두가 되고 있듯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원리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과제라는 점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